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초등학생인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는 남자입니다. 저와 제 아들에게 정말 큰 아픔과 슬픔을 안겨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저는 정말 사랑했고 믿었던 제 아내에게 커다란 배신을 당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혼이란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래도 많이 괜찮아져서 이렇게 제 마음속에만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털어놓아 볼까 합니다. 아내와 저는 원래 대학교를 다니면서 알게 된 친구 사이였습니다. 저희는 연합 동아리를 함께 가입했었고, 그곳에서 아내를 만나게 되었거든요. 그 전에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서울 명문 4년제 대학교의 경영학과 출신입니다. 제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명문대 경영학과를 반드시 졸업해야 했습니다. 저는 대대손손 소금 사업을 하는 집에 이남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집안 자체가 솔직히 많이 부유했고 풍족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풍족함을 모르고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나 남동생 둘 다 혜택과 교육을 여유롭게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배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사업은 장남이 물려받는 거라고 어렸을 때부터 저와 남동생을 교육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남과 동시에 미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운명이었습니다. 제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나면 바로 아버지가 하시고 계시던 사업을 물려받기 위하여 경영 수업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렸을 때부터 제게는 뭔가 집안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반면 제 남동생은 제 그늘에 가려져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였던 시절부터 조금 포기해야 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학원을 가지 않고 운동장에서 놀고 싶었고, 친구 집에 가서 게임을 하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명문대 입학이 제게는 반드시 필요했기에 그럴 수도 없었죠. 나이를 1살, 2살 먹어가면서 좀 더 스케줄이 타이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지원해주는 것들이 당연하지 않았기에 지원을 받은 만큼의 노력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남동생은 이런 저를 참 안타까워했습니다. 사업적인 부분의 대부분을 제가 물려받지만 남동생은 제가 외로워 보였던 것이었는지 늘 곁에서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나이도 1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형제지간의 우애는 무척이나 좋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제 친구이자 동생이거든요. 그렇게 입시 지옥에 시달리다가 부모님이 원하시는 명문대에 합격했고 곧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생활은 뭐랄까, 제게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맛보는 자유시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매번 공부를 해야 했고 성취해서 부모님께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모든 것이 여유로워진 느낌이었죠.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사실 제 천성은 게으른 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좋아했고 가만히 누워서 하늘을 보며 구름을 구경하는 것도 좋아했죠. 원래 낮에는 햇빛 아래에 누워 낮잠을 자고 밤에는 포근한 이불에 누워 밤잠을 자고 싶었습니다. 제게 대학교는 천국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생활을 참 게을리했었습니다. 그래도 대학교에 다니는 꿈을 꾸면서 세웠던 로망만큼은 전부 다 이뤄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연합동아리에 가입을 하게 된 것이었죠. 그곳에서 만난 아내는 저와는 정말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부모님이 정해준 길을 묵묵히 적당히 따라갔고 쉬기 위해 노력하였던 사람이었는데, 그랬던 저와 달리 항상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매번 성취를 이루려고 노력하였으며 장학금에 목숨을 거는 그런 타입의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매사 어딘가 다급히 뛰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번, 두 번이었을 때에는 바쁜가 보다 했지만 계속해서 보니까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재미가 있어서 크게 웃는 것인지, 뭐가 즐거워서 저렇게 뛰어다니는 것인지, 또 무엇이 그리 급해서 저렇게 급하게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처음엔 호기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정반대여서 끌렸던 것인지 저와 아내는 곧잘 친해졌고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매번 저를 보며 잔소리했어요. 제가 그런 아내의 말에 대꾸하면서 저희는 자주 투닥거렸습니다. 현수야, 너 진짜 커서 뭐가 되려고 이러니? 이렇게 살면 안 된단 말이야. 사람이 계획을 하고 살아야지. 네가 피곤하게 사는 거야.
진짜 여자가 뭐가 그렇게 독하냐? 뭐? 죽을래? 독하긴 무슨, 너 말 자꾸 그렇게 할 거야? 그래, 미안하다. 민주는 독한 것이 아니고 똑 부러지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싸우다가 정든다는 말 다들 들어보셨나요? 주위에서 저희가 투닥거릴 때면 너희 그러다가 싸우다가 정든다. 나중에 연애한다고 깜짝 발표라도 하는 거 아니야? 하며 놀리고는 하였었죠. 그런데 말이 씨가 된다고 하더니 어느새 매일같이 함께 밥을 먹고 투닥거리면서 지내다 보니 어느새 저와 아내는 서로를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연애를 시작하게 된 것은 20대 초반에 제가 군대를 가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고백해 오더군요. 매일 일상 속에 있었던 제가 없으니까 보고 싶고 그립고 그래서 슬펐다고 절 좋아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요. 매사에 솔직한 여자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모습에 저도 마찬가지였다고 화답하며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20대의 남은 날들을 다 보냈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녀와 결혼까지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만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결혼에 부모님께서는 반대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 형편에 비해 아내 쪽 집안은 많이 부족했었거든요. 노후는 준비가 되어 있으셨지만 딱 거기까지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게 선을 보라고 닥달을 하셨죠. 그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그동안 두 분 말씀 거역한 적이 있어요? 저 진짜 제 결혼만큼은 제가 사랑하는 여자와 할 겁니다. 두 번 다시 제 결혼에 관련하여 왈가왈부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그러신다면 저도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으니까요. 처음 해본 반항이었습니다. 그때 절 도와준 사람이 제 남동생이었죠. 남동생이 형인 저를 대신하여 부모님이 점 찍어두셨던 여자와 선을 받고 다행히 서로 괜찮았던 것인지 연애로 발전도 하더군요. 저야 남동생이 대신 선자리에 나간 것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 남동생이 나서줌으로써 저희 부모님도 체면을 구기시지 않으셨고 저도 죄송할 일이 사라졌었거든요.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제가 처음으로 반항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셨던 것인지 아니면 납득을 하셨던 것인지 조금 놀라신 듯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는 더 이상 제 연애나 결혼에 대해 더는 간섭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오랜 기간 연애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20대 후반에 아내와 결혼을 했어요. 오랜 기간 연애하다 결혼해서 그런지 양가의 반대는 크게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야 제가 잘 이야기해 놓았으니까 당연했고 처가댁에서는 오히려 해줄 것이 별로 없다며 조금 미안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결혼 이후 본격적으로 아버지의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실무를 익힌다고 현장에서 일도 하고 그랬다면 이제 문서를 다루게 되고 업무 미팅을 하러 다니는 거였습니다. 결혼하고 바로 아이도 생겼고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실 장남이란 이유로 소금 사업의 대부분을 제가 물려받았기 때문에 남동생에게 미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미리 유산이나 기타 여부에 대해서 상의를 했었어요. 그리고 어렸던 시절부터 외로웠던 제 옆에 있어주었던 남동생은 저와 비슷한 분야를 공부했었고 그래서 그런지 사업을 새로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부모님의 사업을 물려받는 조건으로 부모님이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을 남동생이 비율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물려받았습니다. 얼추 반반 물려받은 것 같아요. 아내는 조금 못마땅해 하는 듯 했었으나 부모님의 재산이니 그것은 넘보지 말라고 제가 딱 잘라서 말해놨었죠. 아무래도 아내가 조금 돈에 목숨을 거는 듯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남동생은 제가 따로 사업 미천 자금을 조금 지원했습니다. 남동생이 정말 제 동생이라서가 아니라 사업적인 감각이 저를 아마 윗도는 것 같습니다. 소규모로 시작한 남동생의 사업이 꽤나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선을 봐서 연애하던 분께서 제 남동생을 뒷바라지 해주었어요. 제가 결혼하고 딱 3년 뒤에 남동생도 그분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수씨의 집안도 저희 집처럼 대대로 사업하던 집안이어서 많이 부유했어서 부모님도 오히려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아내가 조금 민망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내가 위축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속상했지만 그 부분은 제가 도와줄 수 없는 영역이라 참 곤란했습니다. 아내는 자꾸 재수씨와 본인을 비교하면서 제게 이야기하곤 했죠.
당신도 나 말고 부잣집 아가씨를 만나지 그랬어. 당신도 도련님처럼 집안 빵빵한 여자가 좋은 거지? 하긴 우리 친정은 뭐 사업 자금을 도와주기를 하나. 오히려 손 안 벌리면 다행인 거지. 저는 아내가 저런 이야기들을 힘없이 얘기할 때마다 아니야, 난 우리 여보가 제일 좋은데? 난 우리 여보밖에 없는데?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가뜩이나 재수 씨에게 자격지심을 얻은 듯한 아내였는데 설상가상으로 예기치 못한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아내는 빗길을 운전하고 있었고 초보 운전이었습니다. 맞은편에서 오는 트럭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이었고 비가 쏟아진 탓에 길이 미끄러워 더욱 가속이 붙었습니다. 결국 얌전히 지나가고 있었던 아내의 자동차를 트럭은 중앙선을 넘어서 덮치게 되었고 그대로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하필 산길에서 사고가 났던 터라 사고가 나면서 자동차가 그대로 쭉 미끄러지게 되면서 2차 사고가 나게 되었으며 밤에 일어난 사고였기도 하고 가해자였던 트럭 운전자와 피해자였던 저희 아내 둘 다 사고와 동시에 기절을 하게 됨으로써 신고도 늦게 되었습니다. 아내보다 먼저 정신을 차린 트럭 운전수가 신고를 내서 아내를 구조하게 되었던 거였습니다. 정말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이 기적일 정도로 매우 큰 사고였습니다. 트럭 운전수도 많이 다치긴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에 비할 바는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사고 이후 큰 수술을 3번이나 겪어야 했으며 혼수 상태에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이나 빠져 있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불행이 제게 덮쳐올 수 있는 것인지 믿기 어려웠고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동생네 부부, 처가댁 여러 사람들이 통곡을 했고 제게 괜찮을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입원과 동시에 정신을 차리지 못한 지 꼬박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흐른 이후 아내는 기적적으로 눈을 떴습니다. 저희 가족들 모두 하늘에 있는 신을 부르짖었고 살아줘서 고맙다고 아내에게 얼마나 많이 말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내의 생존이 저희 가족에게는 기적이었지만 아내에게는 또 다른 지옥이 되어버린 것 또한 순식간이었습니다. 아내는 사고 후유증으로 하반신이 마비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처음 아내는 너무 오래 누워 있어서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내 가슴 아래로 감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미쳐버렸습니다. 정신을 놓다시피 하며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 던지려고 했고 그러다 침대에 떨어지기 일쑤였으며 떨어진 아내를 보고 놀란 저희 가족들 누군가라도 다가서서 일으키려고 하면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그렇게 스스로의 정신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이러다 아내가 제 눈에서 영영 사라지면 어쩌나 하면서 말이죠. 병원에서는 정신과 치료를 함께 병행하기 시작했고 재활보다는 진정제를 투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를 몇 달, 아내는 점차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새롭게 불안해하기 시작했죠. 여보, 이제 나 버릴 거지? 내 몸이 이러니까 나 버릴 거잖아. 라고 화를 내기도 했다가 여보, 미안해. 내가 어제 말이 심했지? 여보, 나 사랑하고 있지? 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가 나 여보 없으면 못 살아. 제발 나 버리지 마. 버리지 말라고. 하며 제게 매달리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아내가 불의의 사고를 겪었는데 버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왜 버려? 알잖아. 나 당신 없이 못 사는 거. 진짜 그런 소리 하면 당신 남편 가슴 찢어져. 당신은 내가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있는지 아직도 몰라? 라는 말들을 해주며 아내를 어르고 달래는 것을 매일같이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옆에 있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있었을 때는 그래도 은퇴하신 아버지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도 하셨지만 혼자 있을 아이 걱정도 되었고 제가 언제까지고 회사를 비울 수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아내가 퇴원을 하던 날 집에 데려다주고 회사에 오랜만에 출근을 했습니다. 이미 아내가 집에 오면 마음 편히 쉴 수 있게 도우미 아주머니를 고용도 해놨었어요. 전 회사로 출근해 한참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우미 아주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사장님,
아유, 아무리 돈을 많이 주셔도 저 더 이상 일 못하겠어요. 사모님이 지금 난리도 아니시라고요. 얼른 집으로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얼른요.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서둘러 업무를 대충 정리하고 집으로 뛰어갔더니 밖에서 도우미 아주머니는 발을 동동 구르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더군요. 사실 저희가 집에 도착했었을 때 도우미 아주머니께서 찬거리를 만들기 위해 장을 보러 나가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만 집에 데려다 줬었고요. 그런데 이것은 명백한 제 실수였던 것이, 그때 하도 회사에서 밀린 업무로 인해 전화가 미친 듯이 걸려오니까 제가 도우미 아주머니를 고용했고 곧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잊었지 뭡니까. 당연히 제가 떠난 후 도우미 아주머니께서 돌아오셨고 아내는 휠체어를 타고 나와 누구냐고 되묻는 상황이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거실은 깨진 꽃병 때문인지 바닥에 유리 조각들이 흩뿌려져 있지, 사진이란 사진들은 죄다 깨져 있지, 어디 그뿐이면 말을 안 하죠. 참, 난장판도 그런 난장판이 없었어요. 발을 동동 굴리던 도우미 아주머니가 이해가 되더군요. 저는 서둘러 퇴근시키고 왜 이러는 거냐고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아내는 이야기하더군요. 당신은 내가 우스워? 내 꼴이 우스운 거지? 그치? 당신은 내가 우스운 거야. 그러니까 이런 내 꼴을 온 동네방네에 알리지 못해 안달인 거지. 왜? 저 여자가 뭐래? 내가 휠체어에 앉아있는 꼴이 너무 잘 어울린다 그래? 어?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며 방언을 쏟아내는 아내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난 기필코 그런 생각한 적 없어. 나는 그저 당신 혼자 있으면 위험하고 힘들까봐 도우미를 구했던 것뿐이야. 당신이 싫다면 고용하지 않을게. 내 생각이 짧았어. 미안해. 씩씩거리던 아내는 제가 싹싹 빌고 난 이후에야 진정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버지께 조금만 더 도와달라고 요청드렸고 아내가 심신의 안정을 찾을 때까지 사업적인 부분에 도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후 제 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은 전부 재택근무로 전환했습니다. 사업의 특성상 현장을 나가야 하는 일들이 많았지만 최대한 직원들이나 임원들을 돌렸고 회의도 화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바이어든 거래처든 제가 빠질 수 없는 미팅이 잡히면 하루에 몰아서 처리하듯 최선을 다했고 외부 행사 같은 것들에는 저희 아버지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집안의 가사 일들은 물론 아이의 육아까지 거짓말치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솔직히 어렸을 때부터 남들이 해주는 것만 받아먹으며 지냈던 저였는데 스스로 하는 것이 어디 쉬웠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했습니다. 아내를 사랑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노력을 아무리 해도 아내는 하루에 12번은 더 왔다 갔다 하면서 변덕을 부렸고 어제는 화를 내고 오늘은 울었으며 내일은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솔직히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저희 부부 사이에 태어난 아이도 많이 불안해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자신의 엄마가 어제는 매를 들고 오늘은 사랑한다 뽀뽀를 해주니 아이가 혼란스러울 수밖에요. 옛날 앞만 보고 달려가며 해맑게 웃었고 제게 다정히 대하고 가정적이었던 아내의 모습은 더 이상 온데간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변해도 어떻게 이렇게 180도 변할 수 있는 것인지 믿기지가 않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재활 치료를 하겠다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저로서는 아내의 결심이 너무 반가웠습니다. 뭐라도 하겠다고 나서는 순간이 너무 오랜만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아내의 엇나간 행동 중 하나였습니다. 아내는 재활 치료를 하면서 눈에 띄게 안정감을 되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신경질적으로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빈도가 확실히 줄었고 아이에게마저 잘 대해주기 시작하였죠. 게다가 제가 불가피하게 빠질 수 없는 출장이나 회의 또는 미팅에 나갈 때마다 전쟁 같은 대화를 했어야 됐는데 아내가 그걸 조금씩 이해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이전의 아내의 모습을 되찾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기뻤고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과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주말이었는데 아이와 함께 심리치료를 받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사실 아내가 아이에게도 많은 히스테리를 부려서 제가 주 2회 미술치료와 심리치료를 동시에 시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중 하루는 제가 꼭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날도 밖에서 아이의 치료가 끝나길 기다리고 있는데 주치의 선생님께서 제게 심각한 얼굴로 잠시 이야기 좀 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요즘처럼 평화로운 순간이 없었으니까요. 주치의 선생님께서는 그림 한 장을 보여주시더군요. 아들이 오늘 그린 그림이라고 하면서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아이가 충격적인 일을 겪은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제 아이가 가뜩이나 많이 불안정해하고 있으므로 충격을 주는 것은 안 된다고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물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언제라고 하던가요? 선생님께서는 바로 어제라고 했어요. 라고 답하셨죠. 제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저는 아내의 몸이 저렇게 된 이후 아내가 저를 극심히 거부해 한 침대에서조차 잔 적이 없었고, 둘째로는 제가 그저께부터 출장을 떠났기 때문에 집을 비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주치의이신 의사 선생님께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더욱 심각해지시더군요. 아이가 불륜 현장을 목격했으면 이게 추후에 성장기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희 본가에 들려 아이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차로 돌아가 심호흡을 했고 휴대폰을 켜 홈 CCTV 어플을 켰습니다. 제가 어이가 없었던 것은 홈 CCTV에 적나라하게 아내의 불륜 현장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아내의 불륜 상대는 아내의 재활을 담당하고 있던 젊은 남자 재활치료사였습니다. 게다가 두 사람은 거실에서 부부 침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저희 침실에는 홈 CCTV가 없어서 확인하지 못했지만 안 봐도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저희 아이가 자신의 방에서 나와 기웃거리며 저희 부부 침실 문을 살며시 열어 안을 보더군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이거였구나 했습니다. 화가 미친 듯이 났습니다. 제가 어이가 없었던 것은 아내도 집안에 홈 CCTV가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도우미의 손길과 도움을 온몸으로 거부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혼자 힘으로 거동이 자유로운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그런 아내의 일상이 불안했고 게다가 저희 아이 또한 아직 많이 어렸기 때문에 아이 방과 거실에 CCTV를 달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내가 많이 위험한 것은 아닌지 저도 강박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습관이 생겼었거든요. 그런데도 버젓이 CCTV가 있는 곳에서 불륜 행각을 벌이더군요. 저는 집으로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가니 아내는 곤히 잠들었더군요. 저희 집 현관문은 최신식이라서 문이 열리는 순간 현관문에 달려있는 센서가 반응하여 출입자 사진을 찍습니다. 저는 홈 CCTV에 녹화된 재활치료사였던 놈의 입장 시간을 검색하니 정말 기록에 나오더군요. 2주일 정도가 기록이 됩니다. 진짜 허탈하고 허망하고 말로 설명이 안 되었습니다. 넋이 나간다고 해야 하나요? 저는 설마 하면서 저번 주에 또 떠났었던 출장일의 기록을 봤습니다. 재활치료사가 입장한 기록이 또 나왔죠. 홈 CCTV도 똑같이 2주일 정도가 녹화된 채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또 검색했습니다. 불륜 정황이 또렷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살면서 그날처럼 화가 났던 적은 없을 겁니다. 그 길로 저는 현관 기록을 뽑아 경찰서에 들고 가 주거 침입으로 고소했습니다. 아내가 몸을 거동하기 힘든 상태인데 낯선 남자가 문을 열어 2번이나 침입했었다고 하면서 말이죠. 경찰에서도 불륜인가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애매하게 대답하며 회피했습니다. 고소를 하자마자 재활치료사는 아내에게 연락을 했던 것 같더군요. 집으로 돌아와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으니 아내가 슬며시 제게 얘기하더군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고 현관에는 재활치료사가 경찰과 함께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경찰관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안에 계신 사모님이 절 불러서 온 것뿐이라고요. 사모님, 저랑 사랑하는 사이시잖아요. 현관문이 열리기 무섭게 집 안으로 들어와 다다다다 쏟아내더군요. 전 차가운 표정으로 아내를 물끄러미 내려다봤습니다. 그런데 우스운 것은 뭔지 아시나요? 아내가 그놈을 모른 척하더군요.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하면서 울기 시작하지 뭡니까?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를 줄이야 정말 온몸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기분이지 뭡니까? 저는 아내가 모른다고 하니 돌아가 달라고 정중히 말했고
지금 돌아가지 않으면 또 고소한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얘기했더니 경찰관님들께서 끌고 가시더군요. 아마 그놈이 해명할 수 있다며 저희 집으로 가자고 해서 온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그놈이 나가고 난 뒤에 불안해하면서 저를 힐끔힐끔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내와 대화하기 시작했죠. 언제부터야? 뭐가? 당신 언제부터 저놈 만나고 다녔던 거냐고? 난 여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는데? 뻔뻔하게 오리발을 내미는 아내에게 저는 한숨을 쉬며 녹화된 동영상을 틀었습니다. 아내는 소리까지 켜서 재생시킨 저와 동영상을 번갈아 보더니 허겁지겁 동영상을 일시정지하더군요. 나 당신 정말 사랑했고 그래서 다 이해했어. 도우미도 못 부르게 하고 우리 아이에게 히스테리를 부려도 이해했다고. 내가 더 잘하면 되겠지. 내가 더 노력하면 괜찮겠지. 내가 좀 더 희생하면 돌아와 주겠지. 그래서 돌아온 게 있단 거냐? 진짜 이제 너 지긋지긋하다. 그냥 헤어지자. 이혼해. 아내는 제게 사과는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며 달려들더군요. 불법 촬영이니 뭐니 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물어봤습니다. 홈 CCTV 아들이랑 아내 때문에 달아놓은 거 알고 있었는데 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냐고 말이에요. 아내의 대답이 기가 막히더군요. 사실 저희 홈 CCTV는 다른 제품들과 다르게 코드를 뽑아도 안에 내장 배터리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제가 엄청 비싸게 주고 샀거든요. 그래서 전원선을 뽑아도 안에 내장된 배터리가 계속 일정 시간 정도는 혼자서 촬영을 해줍니다. 아내는 이 부분을 몰랐었던 것 같더군요. 그래서 선을 뽑고 불륜을 저질렀는데 그게 전부 다 녹화가 되어버린 것이었죠. 저는 그대로 회사 중요 문서들만 챙기고 휴대폰과 차키만 든 채로 집을 나왔습니다. 아내가 붙잡을 새도 없이 말이죠. 저는 장인어른께 나와 전화를 걸었습니다. 참 예나 지금이나 따스하게 전화를 받아주시더군요. 울컥 감정이 솟아올라 한참이나 입을 못 대고 있었는데도 그런 저를 재촉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더군요. 한참이나 지나 겨우 입을 떼었습니다. 장인어른, 저 이제 못하겠습니다. 저 정말 너무나 많이 지칩니다. 이제 그만두고 싶어요. 자네 이제껏 잘해왔지 않나. 요즘 회사 일이 많이 바쁜가? 아니면 우리 딸이 또 성질만 부리는가? 장인어른, 제가 그거 하나 못 참겠습니까? 저 우리 아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정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단 말입니다. 그것도 저희 아이 앞에서요. 저희 아이가 모든 것을 다 봤다고요. 자네 알아듣게 설명해주게. 아내랑 재활치료사랑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것도 아이가 있는 저희 집에 끌어들여서요. 그리고 그걸 다 애가 봤고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 그게 정말인가? 자네 지금 어딘가? 저는 아이와 함께 저희 집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아내랑도 이혼하려고 합니다. 지금 아내 집에 혼자 있으니까 데리러 오셔서 데려가세요. 그래도 살아온 정이 있으니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협의 이혼 서류 곧 보낼 테니까 도장 찍으라고 하세요. 그럼 전화 끊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계속 전화가 걸려오시더니 이내 멈추었고 한참 뒤 아내로부터 욕설이 가득 담긴 문자가 오더군요.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하려고 작정했냐, 그걸 우리 엄마 아빠한테 대체 왜 말했냐, 미쳤냐 등등의 문자였어요. 그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와 저희 가족들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고 가족들의 보호 아래 아이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또 처가댁과 아내로부터 오는 모든 연락을 무시했고 혼자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아내의 남은 인생이 안타까워 소송을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재활치료사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재활치료사는 주거침입과 함께 상간자 소송을 했더니 깔끔하게 모든 것을 인정했고 제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줘야 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내가 다니던 재활치료병원에 거세게 항의했고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거세게 항의했고 이대로 가만히 있을 줄 아느냐, 인터넷에 글을 올려 유포하겠다, 어디 누가 이기나 해보자 하면서 화를 냈더니 병원 측에서 제게 위자료를 얼마 정도 지급해주고 상간남에게 소송을 걸었더군요. 영업 관련 뭐 그런 거에 걸린 것 같았죠. 아마 그쪽 업계에서는 소문이란 소문은 다 났을 겁니다.
그 이후 아내는 제게 미안하다 빌면서 이혼하지 말아달라고 울고불고 매달렸습니다.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더군요. 저랑 아이 없이 어떻게 사냐고 하면서요. 아내가 불륜을 저지른 이유는 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듣는데 어이가 없어서. 제가 자신을 너무 많이 사랑해 주었고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하루에 12번도 더 변덕을 부려도 항상 웃으면서 받아주어서 불륜을 저질렀답니다. 말인지 방구인지 어이가 없었죠. 그렇게 헌신적으로 자신을 사랑해 주니까 오히려 불안해졌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궁금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어디까지 이해해 줄지를 말이에요. 그렇게 위험한 호기심이 결국 불륜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미안하다며 엉엉 우는데 하나도 안 불쌍했어요. 누가 불안하다고 불륜을 저지릅니까? 사람을 못 잡아먹지를 말든가. 제가 무슨 장난감도 아니고. 처가댁에서도 뭐라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저 딸을 잘못 키운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차마 저를 잡지 못하죠. 저는 엉엉 우는 아내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양육권과 친권을 포기하면 협의 이혼으로 아무 소송도 하지 않고 깔끔하게 헤어질 것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소송을 불사할 거야. 난 당신이랑 두 번 다시 함께 살고 싶지 않아. 아마 둘 다 같은 결말을 얻을 것 같은데 당신 위자료라도 안 뜯기는 게 낫지 않겠어? 당신은 아이를 볼 자격도 없는 여자야. 아이 운운하지 마. 우리 아이는 당신 불륜 때문에 평생 트라우마를 가지고 갈 수도 있어. 그런데 뭐? 아이? 웃기지 말고 좋은 말로 할 때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그리고 제발 정상적으로 살아. 당신은 몸이 불편한 게 아니고 마음이 불편한 사람인 거야. 저는 겨우 이혼에 성공했습니다. 아내는 처가댁에서 설득한 모양인지 도장을 찍어주었더라고요. 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저희 부모님 집으로 아예 들어왔습니다. 저희 아이는 천사 같은 재수 씨께서 함께 돌봐주고 있고요. 참 남동생네와 저희 부모님께 갚아야 할 빚이 많네요. 저는 이제 앞으로 다시 일에 조금 집중을 해야 할 시기가 될 것 같아요. 그간 소홀했고 불안했던 것들을 다시 바로잡아야 하는 순간이 될 것 같으니까요. 저는 보란듯이 돈도 많이 벌 것이고 재혼에도 성공할 것이며 저희 아이에게 좋은 아빠로 기억되어 잘 살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였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